플러스 3. 예, 노력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이미 그 기재부 문서를 하신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가 안 나오나요? 아까 누가 만든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테크놀로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에서 제 파일을 잘 못 읽네요. 해보세요. 그럼 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게 한글이 다 깨져서 그 코딩이 안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옛날에 그 발표 자료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 보실 텐데. 혹시 PC 혹시 없습니까? 혹시 노트북을 좀 빌려주실 분이나? 예, 가져오세요. 아니죠. PC로 옮기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매킨토시는 좀 믿기가 어려워서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을 조금 너무 끌게 됐는데요. USB 테스트가 안 됐어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 발표 자료에도 제가 썼기 때문에 그 소위 NBIC라고 하는 4T가 사실 우리들이 지금 접근하기에는 사실 4가지의 테크놀로지가 마치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융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사실 잘못 번역된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사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코테이션이 있었는데 NBI라고 하는 것이 C에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CT의 어떤 베네핏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걸 번역할 때 이거는 NTIT, BT의 총하다, CT는 그런 의미들이 조금 이제 뉘앙스가 잘못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포인트를 잡고 이게 우리가 모두의 말씀, 그러니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테크놀로지가 무작위적으로 융합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테크놀로지들이 결국 지향하는 곳이 Human Centered Convergence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타이틀이기도 하고 저의 논지, 첫 번째 논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지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빼고요. 한 가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Cognitive Technology 혹은 Cogno Technology라고 할 때의 2가지 포인트로 디렉션이 하나는 그게 브레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직 나오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Cogno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은 거기 제가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인지 영역에 활용된 기술, 즉 이 3가지의 기술이 수렴하는 초점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테크놀로지들 사이에 접점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리덕션 시키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섭이라는 개념을 잘못 믹스하다 보니까 혹은 융합이라는 의미를 자꾸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컨버전스를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로 뭉뚱그려져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흔히 이런 영화들에서 디스크립션은 아주 퓨처리스틱한 것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사회도 아니고 이런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오히려 Cognitive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는 Applied Cognitive Science고
그것의 연원에는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인터랙션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HMI 이런 거에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먼과 컴퓨터 혹은 휴먼과 디바이스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컨셉이 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강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 90년대쯤에는 웰빙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보다는 웰리빙으로 강조점이 옮겨지고 요즘은 이게 스마트 리빙으로 강조점이 넘겨집니다. 근데 이런 발전 추세는 결국 그 속에 휴먼을 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컨셉이 아니고 휴머니티의 익스프레션의 방법 혹은 그것의 증강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지적 능력의 증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건 사실 우리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의 지적 능력의 증강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테크놀로지컬리 컴플렉스한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스마트 리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입니다. 그거를 인간을 뭐 기계가 지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CT의 목표는 자아 실현에 최대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 협력,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 갈등의 해소 뭐 이런 것들의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텔리전스라는 게 뭔가 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의 50년 동안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처음에 얘기됐던 인텔리전스는 되게 날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사전 속에 어떤 프로포지션으로 다 축적되어 있는 지식들, 그게 인텔리전스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게 problem solving capacity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cognitive science의 최근 추세는 그게 아니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과의 adaptive interaction이다 라고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자칫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정지훈 교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제 얘들이 마치 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난리주의라든지 혹은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이 두 가지 재밌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이게 두 가지 다 침판지의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침판지의 인텔리전스와 휴먼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면 소위 타산지석이라고 할까요? 혹은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이 침판지가 호두를 까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야 이게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이 상당히 인텔리전이긴 한데 우리의 인텔리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상당히 스트라이킹한 그런 현상인데 침팬지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커그니티브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놓고 볼 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이 침팬지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 체계가 우리가 진화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출발점은 비슷했을 겁니다. 그게 요즘의 원숭이들, 그러니까 침팬지는 유인원이고 원숭이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멍키하고 에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적 정도의 인텔리전스를 가진 어떤 개체였다가 그게 공통 조상이겠죠. 거기서 원숭이가 나오고 또 침팬지도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서 이 분화되는 과정에 인텔리전스 특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인텔리전스 특성이 달라진 거를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으면 훨씬 이야기가 쉬우실 텐데 첫 번째는 이 verbal intelligence, 소위 제가 지금 언어적인 사고로 여러분께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verb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 human development 혹은
휴먼 에볼루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인터서브젝티비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침팬지들이 이렇게 서로 교육하거나, 서로를 교육하거나, 혹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뭘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버벌 인텔리전스의 근거하에 휴먼 인텔리전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세 번째는 그런 인터서브젝티비티를 인터널 리플렉션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여지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이 휴먼 인텔리전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망각한다면 우리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를 근간으로 하는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상당 부분 헤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첫 번째 파트였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런 휴먼 인텔리전스가 뇌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전공은 뉴럴로지, 이제 환자 질병도 치료하고, 뉴로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원숭이 뇌에서의 신경 활동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휴먼 익스피리언스 혹은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해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레이어를 혹은 레벨을 구별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혹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피지컬 레벨이죠. 외부에 있는 온갖 현상들, 그거는 단절적입니다. 단절적이라는 의미는 서로의 연관성이 물론 있겠죠. 코잘리티가 있는데, 이 코잘리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컨셔스 레벨에 가서라야 그 코잘리티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럼 뉴럴 레벨에서는 어떠냐? 신경세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세포라면 어떤 활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지컬 레벨과 컨셔스 레벨을 매개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뇌가, 신경세포들이 담당합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적으로 순간적인 현상들을 익스텐드 시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터미널로지로는 로우 패스 필터링, 혹은 뭐 타임 컨볼루션, 뭐 이렇게 템포럴 컨볼루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외부 환경에 주어지는 아주 단절적인 물리 현상을 시간 연속으로 변화시키고, 그거를 브레인의 컴플렉스 시스템,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컨셔스 익스피리언스로 전환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스토리는 내러티브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지만 아직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컨셔스 레벨에서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버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 건데, 그 예에서 이제 키 피처가 되는 것은 역시 이 템포럴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억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센소리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것들이 각각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근데 모두 다 어떤 정보를 뇌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익스텐션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비디오를 원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짧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아이고, 나오나요? 뭐 볼 수 있으면 잠깐 보죠. 한 1분이면 되니까요. 다시 가서.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 아니 어디로 갔어요? 그게 이제 아이코닉 메모리라고 하는 센소리 메모리 형태를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테스팅하고 뭐 그런, 그게 지금 원래 PC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 아이코닉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을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쇼텀 메모리의 용량의 한계인데, 그 용량의 한계로 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빨리 뇌속으로 전달시키는 기제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코닉 메모리에서는 보통 우리가 외부 여기 지금 한 150명 여러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3명,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프로빙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정보가 제 뇌 속에 어딘가, 망막으로부터 뇌 속에 어디까지인가는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 과정, 그러니까 100여 명의 얼굴로부터 서너 명의 얼굴만 딱 처리가 되는 그 과정에 소위 어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기제가 작동을 하고, 그 어텐션의 기제가 작동을 할 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선택된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쇼텀 메모리를 넘겨서 유지시키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여드리는 건 아주 프리리미너리한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코닉 메모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비교해보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만한 분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뭐 해서 한 이제 결과인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롱텀 메모리 기제가 줄어들면 소위 인지 기능에도 노화가 오고, 인지 기능에 노화가 오면 치매병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상적인 혹은 의학적인 우리의 연결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뇌 속에서는 우리가 신경세포를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뭐 저희 실험실에도 원순이가 몇 마리 있습니다만, 신경세포가 어떤 피지컬한 이벤트로부터 그 정보를 시간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 시간적인 유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셔스 레벨로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익스피리언셜 레벨로 올라갈 때 그것이 전후가 연결되는 어떤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신경과학적인 혹은 뇌과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어플라이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저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신경과학,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국내 모 기업하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것들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측면에 이제 좀 어플라이 사이언스 쪽에, 애플리케이션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그 관점은 이 브레인 프렌들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인 프렌들리 디자인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뭐 기계하고 인간을 융합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 그 기구를 사용하는 그 경험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브레인의 워킹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속에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프렌들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뇌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인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메커니즘을 좀 분석해 보면 그게 과거 경험이 어떤 인텐션으로 바뀌고 그걸 이용해서 도구와 인터랙션 할 때 익스펙테이션을 한다. 그게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인지과학적인 분석도 있고 뇌과학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익스펙테이션이 제대로 성취가 되면 그러면 리워딩하고 그걸 더 사고 싶고,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가 커스터머들의 세티스팩션이 높아지죠. 그 반면에 그 익스펙테이션이 만족되지 않으면 프러스트레이션 되고 앵자이어티가 생기고 따라서 구매 욕구가 떨어지고 계속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없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산업적인 응용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결코 뭐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가 산업적 응용만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의 어떤 화면을 영화를 고르는 화면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걸 브레인 프렌들리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정보가 얼마나 빨리 뇌 속에 남나, 아니 많이 남나, 혹은 얼마나 쉽게 뇌 속에 전달되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해봤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랬더니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이 비주얼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인지적 현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걸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제가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점이 하나 있죠. 다들 거기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양쪽에 S자가 써 있거든요. 다 보이시죠? 눈을 움직이지 말고. 예,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가운데를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S가 보이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조금 보기 쉬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뭐 거리도 문제도 있고 조명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잘 실험을 해보면 저런 물체가 동일한 S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시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브레인 피지올로지를 이용해서 다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뉴럴 메커니즘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브레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인지 과정 혹은 그 사람이 보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브레인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내가 언어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소위 감성공학이나 뭐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럼 브레인이 진짜 뭘 볼 수 있느냐 어떤 거에 한계가 있냐 이걸 알려면 브레인 액티비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저링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전체 퍼포먼스를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다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을 테니까 딱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뇌과학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뇌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브레인 리덕션 혹은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으로 리덕션 될 수 없다.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건 또 그거보다 더 상위에는 사실 사회 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인지라고 하는 걸로 딱 당연히 리덕션 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께 제가 좀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종교적인 선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 브레인이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낸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절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아주 굉장한 마이너리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밑에 바로 썼듯이 비헤이비어가 브레인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예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죠. 그게 브레인 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헤이비어가 여기 앉아 계시다는 이 비헤이비어 자체가 브레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행사 끝나고 가셔서 한 잔들 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브레인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 속에서 한 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사고가 달라지고 어떤 소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거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비헤이비어가 브레인을 많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뉴로 마듈레이션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인터랙션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못 포즈를 해서 예를 들어 브레인과 마인드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하드 프로블럼이 돼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데피니션이 잘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을 이 브레인과 비헤이비어만 볼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큰 소셜 혹은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에서 봐야 된다. 그 히스토리는 개인사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개인사가 축적된 것이 여러분의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브레인은 하나의 컴퓨터 코드로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이런 관점들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cognitive function만 보면 자꾸 클레버 브레인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이듯이 passionate, compassionate 해야 되고 soul searching 해야 되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쪽으로 갑시다. 하나 더. 네, 여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다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간이 한 2시간 좀 남아서 앉아가지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제 만들어봤는데요.
이 인터랙션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situated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것은 brain 내에 situated 돼 있고, body 내에 situated 돼 있고, culture나 society 내에 situated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그 인터랙션들을 서로 연구해야지, 이걸 하나로 다 리덕션 시키겠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 것처럼 외부 철학자들이 그거를 저희를 곡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리덕셔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험을 돌리다 보면. 근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시는 철학자들이 아, 니네들은 리덕셔니즘이야 라고 자꾸 레이블링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쭉 보니까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헤겔의 얘기와 마르크스의 얘기가 있는데,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세상 일 다 끝나고 나서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뜨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일 다 정리되고 해석하는 거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포인트를 막스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만 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제 답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등을 여러 가지로 해석만 해왔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는 일이다. 자, 어떤 식으로 창조할 것인가는 우리들이 노력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정말 사회자의 요구에 부합해서 간단하게 끝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 컨퍼런스도 이 시츄에이션이 어떠느냐면 4시 20분에는 커피 브레이크를 해거든요. 뇌는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